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뉴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가 바로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인데요. 이 인플레이션이란 용어인데 도대체 이 인플레이션이란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인플레이션 간단하게 보면 물가가 올라가면서 금리도 같이 오르는 현상을 바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겠습니다. 뉴스 보면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이제 트럼프의 관세 폭탄 때문에 미국 인플레이션이 44년 만에 최고치다. 기대치가 44년 만에 최고치다라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트럼프는 인플레이션은 없다. 연준은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은 금리가 올라가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인플레이션 없으니까 금리를 내려라 이런 말을 하는 거겠죠. 그럼 도대체 이 인플레이션은 이 금리와 또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플레이션의 정의를 보면 이 돈의 가치, 곧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물건 값이 전반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바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작년에 라멘이 3,000원이었어요. 근데 올해 500원 인상돼서 3,500원입니다.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바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은 똑같은 라면을 사 먹는 데에 더 많은 돈이 필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만큼 돈의 가치는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지, 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까요? 자, 먼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원인 4가지를 알아보면 먼저는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기대 심리가 올랐을 때, 또 네 번째로는 통화량 증가. 자, 첫 번째, 수요가 너무 많을 때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을 바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물건이 부족해. 그러면 어떻겠어요?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우리 쉽게 그냥 생각해서 명품 같은 거 보면 어때요? 사려는 사람은 엄청 많아. 근데 수요는 어때요? 물건은 어때요? 물건은 엄청 부족하죠. 그러면 이 명품 값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 경제가 다시 살아나면서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게 됐어요. 여행, 외식, 쇼핑 이런 걸 하면서 소비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이런 항공권, 숙박비, 외식비 이런 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만드는데 비용이 늘어날 때, 이것을 바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재료나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서요? 이 물건을 만드는데, 생산을 하는데 원재료나 인건비가 상승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물건 가격도 오르게 되겠죠. 이것을 바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전쟁 아까 얘기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러한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올라가고 원재재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자연스럽게 물가가 올라갈 것이고, 또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지만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또 물건값도 오르게 됩니다. 최저임금도 계속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건비가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세 번째, 심리적 요인. 이것을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어떤 수요 그리고 이런 비용적인 측면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 같다라는 뉴스가 계속
연이어 속보가 되죠. 그럼 어때요? 사람들이 더 물건값이 오르겠구나,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미리 가격을 올리거나 아니면 사자, 미리 가격을 올리거나, 이제 판매자 입장이겠죠. 어차피 더 오를 거니까 미리 가격 올리자. 그리고 구매자 입장에서,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기 전에 많이 사두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겠죠. 언론에서 항상 물가 상승률이 몇 프로를 넘고 있다, 서민들이 정말 힘들게 살고 있다, 이런 일들이, 뉴스들이 계속 보도가 되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물가는 더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통화량이 증가했을 때, 통화량 증가, 인플레이션. 시중에 돈이 너무 많아졌을 때, 그러면 자연스럽게 많아지는 것은 가치가 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므로 이런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당시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책으로 금리를 낮추면서 동시에 돈을 시장에 많이 풀었어요. 재난지원금, 기업지원금 엄청 돈이 많이 풀었죠.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이 급격히 많아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돈은 엄청 많아요. 시중에 돈은 많은데 물건값은 그대로예요. 물건값이 좀 떨어져야 사람들이 더 많이 소비를 하면서 이렇게 해결이 될 텐데 물건값은 또 그대로예요. 그러면은 어때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만큼 물건값은 더 계속 올라가겠죠. 자, 그럼 인플레이션은 안 좋은 현상이네요? 무조건 안 좋은 현상일까요? 꼭 그렇지만 않아요. 이런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도움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인플레이션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소비자, 그리고 기업, 그리고 대출하는 사람들, 고정소득자, 투자심리, 국가 경제 전반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가가 오를 걸 예상해서 미리 소비를 하게 되죠. 소비하게 되면 어떡해요? 경기가 자연스럽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진짜 가격이 올랐어요.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쌀 때 샀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게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어떠냐? 제품 가격이 인상을 해요. 그러면은 수익성이 개선이 되겠죠. 마진이 조금이라도 더 남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수익성이 개선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수익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고용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대출하는 사람들, 특히 과거에 저금리로 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이라면 물가가 오르면은 상대적으로 빚 부담이 더 줄어들겠죠. 자, 투자 심리 면에서는 자산 가치가 오를 거란 기대감에 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투자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 경제 전반에서는 이렇게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국가 경제 전반에서는 경기를 살아나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자, 반면에 이런 인플레이션의 단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물가는 계속 올라요. 근데 우리 월급은 그대로. 그럼 어때요? 구매력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물가는 계속 상승을 하는데 사람들이 사질 않아. 그럼 어때요? 물가가 떨어지나? 아니에요. 계속 더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식료품, 외식, 교통비, 전반적인 생활비가 계속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기업 입장에서 한번 봐볼게요. 원자재, 인건비 등 비용도 함께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되면 수익성은 더 악화가 되겠죠. 대출자 입장에서 한번 봐볼까요? 신규 대출자나 변동금리 대출자는 이자 부담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정소득자 입장에서는 연금, 지원금 이런 거는 일정해요. 변함이 없는데 오르질 않는데 물가는 계속 상승해요. 그러면 이런 지원금을 받다 하더라도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생활 수준은 계속 하락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투자 심리는 어떨까요? 물가가 불안정하면 기업도 투자와 채용을
미루게 되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됩니다. 그럼 이러한 과도한 인플레이션은 국가 경제 전반에 있어서는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스태그플레이션 한번 봐볼게요. 자, 아까 이 인플레이션의 단점을 보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지금 벌어들이는 수익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계속 올라요. 그러면 사람들이 사질 않습니다. 자,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물가가 상승을 하는데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수요 침체형 인플레이션인 스태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물가는 오르는데 소비는 줄어요. 그러면은 어차피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니까 기업은 생산을 또 줄입니다. 자, 그러면 생산을 줄이게 되면 기업은 투자나 고용 이런 것들이 계속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때요? 실업률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실업을 해요. 일자리가 없어.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소득이 없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비가 당연히 또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정말 위험한 상태인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런 원자재 가격 급등, 전쟁, 공급망 붕괴 등의 원인일 수도 있고요. 또 돈을 많이 풀었지만 이게 시장에만 계속 머물러 있고 경제로 흘러가지 않다 보니까 계속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고령화, 실업, 경기 불확실성으로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또 발생을 하게 되죠. 자, 그럼 이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방법, 잡기라기보다는 조정이란 말이 좀 어울릴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을 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금리 인상, 그리고 통화량을 조정하고 정부 지출을 축소하고 또 여러 가지 부수적인 조치들이 있겠는데요. 자, 먼저 금리를 올리는데, 자, 돈을 빌리는데 이자가 많아지면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게 되겠죠. 아까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이유 중 첫 번째가 바로 수요라 했죠. 수요가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요. 그럼 이제 수요를 이제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요를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빌리는데 이자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만큼 돈을 빌리지 않고 소비도 자연스럽게 줄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돈을 덜 쓴과 동시에 기업도 마찬가지로 투자를 줄이고 생산을 줄입니다. 두 번째 이유, 통화량을 시중에 국가가 이렇게 통화량을 많이 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도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는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을 줄여서 자연스럽게 소비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는 거예요. 국채를 발행함으로써 돈을 걷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국채를 우리에게 주고 우리는 그것을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자, 국채 발행은 뭐냐면 정부가 돈이 필요해요. 이 돈을 시중에 있는 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빚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이죠. 국채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돈 좀 빌려줄래? 내가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줄 테니까 하면서 이 채권을 발행을 하는 거예요. 국채를 발행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정부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요. 도로공사나 복지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국채로 발행을 해가지고 은행이나 투자자들한테 판매를 합니다. 그럼 이런 은행이나 투자자들이 국채를 사요. 그리고 나중에 그 국채를 사는 대신에 원금에 플러스 이자까지 받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정부가 지출을 줄이는 거예요. 정부가 돈을 덜 쓰면 경제에 들어가는 돈 자체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공 프로젝트 예산 줄이기 또는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축소, 이렇게 하면 돈의 흐름을 천천히 돌게 함으로써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조금 막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외 보조적인 방법들로는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한다거나 에너지 식품 세금을 조절한다거나 수입을 다변화하는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무조건 좋은 걸까요?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 금리를 올리게 되면 물가는 잡을 수 있겠지만 또 경기가 위축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니까 장사가 잘 안 돼요. 그럼 실업자도 늘게 되겠죠. 또 정부가 지출을 줄이면 국민 체감 경기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줘야 좋잖아요. 근데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을 안 해준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체감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죠. 그래서 이 균형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잡는 역할을 바로 정부와 한국은행이 하는 거죠. 그래서 물가도 잡으면서 경기가 침체되지 않도록 상승하는 물가를 잡으면서 그에 따른 경기 침체도 막는 이 두 가지 균형을 잡는 것을 바로 이 정부가 한국은행이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엄청 뚜렷하게 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트럼프와 파월, FOMC 의장인 트럼프와 이 파월의 싸움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어요. 트럼프는 인플레이션이 없대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래. 근데 FOMC는 아직 아니다.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동결하거나 올려야 된다라고 계속 압박을 하는 거죠. 왜 트럼프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다,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는 이유가 뭘까요? 자, 일단 트럼프는 최근에 당선이 됐어요. 최근에 이제 대통령이 됐죠. 그러면은 경기를 부양하는 차원에서 금리를 인하를 해야 소비나 투자가 늘어나고 장기적으로 경기가 화랑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트나 착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일부 지표만 보고 물가가 안정됐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사실 트럼프는 경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정부를 운영하면서 알긴 알겠지만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 지표만 보고 물가가 안정됐다고 판단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아니다, 금리를 이제는 인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국가 부채 관리 목적에서도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고금리는 정부 이자를 부담을 주기 때문에 금리 인하로 줄여야 돼요. 지금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펼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미국의 부채가 많기 때문에, 부채가 많으니까 지금 이런 관세 정책을 하는 거잖아요. 돈을 걷어들이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도 인플레이션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경제 철학 차이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정치적 전략 중에서도 지금은 경기가 좋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지금 경기가 매우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아니다라고 또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FOMC는 왜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가? FOMC 입장에서는 물가가 아직 안정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기대 인플레이션 억제. 금리를 내리면 사람들이 앞으로 또 물가가 오르겠다 싶어서 실제로 물가가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신중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예전에 물가가 충분히 잡히지 않았는데 금리를 성급히 인하했다가 인플레이션이 폭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경험을 토대로
섣불리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웬만하면 동결을 하는 거예요. 동결. 웬만하면 동결. 그리고 네 번째, 경제 여건이 아직 괜찮기 때문에 아직은 뭐 실업률이 낮고 소비도 크게 줄지 않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연준의 신뢰성과 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또 디플레이션은 뭔지, 아까 우리가 인플레이션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을 배웠는데, 그러면 또 인플레이션은 뭔가?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계속 하락하는 현상이에요. 물가가 계속. 인플레이션은 아까 물가가 상승한다 했죠. 근데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현상. 그러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더 싸. 이런 현상이죠. 원래 컵라면이 1,000원이에요. 근데 어차피 몇 주 뒤, 몇 달 뒤에는 800원으로 떨어져. 그 다음 달엔 750원, 700원. 이런 식으로 계속 물가가 하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뭐가 문제가 될까요? 물가가 싸지면 좋은 거 아닐까 하지만 계속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면 사람들이 오히려 사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제외하고는 어차피 싸지니까 다음에 사는 거예요. 그건 소비가 위축을 되겠죠. 기업도 자연스럽게 매출이 감소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안 사니까. 그러면 또 매출이 감소하면 고용이 감소하고, 고용이 감소하면 임금이 하락하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이 많아야 자기들이 졌던 빚도 갚을 텐데 빚 부담도 계속 커져요. 그러면 경기 침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디플레이션이 가장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상 중앙은행, 이 한국은행에서는 물가와 경기를 균형 있게 조절하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는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것은 사실 숙명이에요. 뭐 옛날 우리 뉴스부터 보면은 아마 물가는 계속 상승을 해왔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조절하는 게 관건이겠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거를 잘 조절하냐에 따라서 우리 국민 생활에 영향을 줄 것이고. 자, 이렇게 오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좀 더 알차고 재미있는 금융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